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소프트웨어에 사실은 보안 구멍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수많은 결함들을 식별하고 목록으로 만드는 전 세계적인 시스템, 바로 CVE 프로그램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거나 보안 뉴스를 볼 때 아마 이런 코드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보면 무슨 암호인가 싶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코드 덕분에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하게 디지털 세상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 사이버 보안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전 세계 개발자, 연구원, IT 전문가들이 수천 개의 보안 문제를 막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 CVE가 없다면 아마 다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걸 마치 모든 디지털 결함의 고유한 지문을 딱 찍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두가 정확히 같은 문제를 가리키면서 소통하게 해주는 일종의 공통된 약속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는지, 그리고 도대체 누가 이 번호를 붙이는 건지, 또 취약점 하나가 발견돼서 공개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 여정을 쭉 따라가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지 그 큰 그림까지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거대한 시스템을 누가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구조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이 엄청난 글로벌 팀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소프트웨어 결함들을 한 군데서 다 처리한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의 핵심이 바로 연합 모델인 겁니다. 여러 기관의 권한을 촥촥 나눠줘서 이 엄청난 속도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이 구조를 보면요, 진짜 잘 짜인 하나의 조직도 같아요. 제일 위에는 CVE 이사회가 있어서 큰 그림,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고요. 그 밑에 사무국 역할을 하는 MIT라는 곳이 실제 운영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루트라는 조직들이 각자 전문 분야를 딱 맡아서 수많은 번호 부여 기관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일종의 계층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 중요한 CVE 번호를 할당하는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들이야말로 이 프로그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450개가 넘는 기관들입니다. 와, 정말 엄청난 규모 아닌가요? 이들이 바로 CVE 번호 부여기관, 우리가 줄여서 CNA라고 부르는 곳들이죠. 이 CNI라는 곳들은요,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이나 구글처럼 자기네 제품을 책임지는 회사들도 있고요. 새로운 결함을 막 찾아내는 전문 보안 연구팀도 있습니다. 심지어 각 나라의 보안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나 아무도 맡지 않는 그런 취약점들을 처리해주는 뭐랄까, 최후의 보루 같은 역할을 하는 CNI도 있답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범위, 영어로는 스코프라는 규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각 CNA마다 자기가 책임질 제품이나 취약점 유형이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규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이 똑같은 취약점에 번호를 붙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그런 대혼란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취약점 하나가 딱 발견된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공개 기록이 되기까지 그 파란만장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우리가 흔히 보는 CVE 모시기 하는 이 아이디에는요, 아주 간단한 규칙이 있어요. 맨 앞엔 CVE라는 이름표가 붙고 그 다음엔 발견된 연도, 그리고 마지막엔 1년 번호가 붙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처음엔 이 1년 번호가 4자리 숫자면 충분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발견되는 취약점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는 5자리, 6자리, 어떨 땐 그 이상으로 계속 자릿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CVE의 생애주기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상태가 있습니다. 먼저 아이디가 처음 할당되면 reserved, 즉 예약 상태가 돼요. 이때는 아직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공급업체가 조용히 이걸 고칠 패치를 개발할 시간을 줘야 하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해결책이 딱 준비되면 published, 즉 공개 상태로 전환돼서 세상에 그 존재를 알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출된 내용이 알고 보니 중복이거나 아예 취약점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rejected, 즉 거부 처리가 됩니다. 또 재밌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급업체 쪽에서 에이, 이건 취약점 아니에요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이럴 땐 disputed, 분쟁 중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록 자체는 공개해서 이걸 보는 사용자들이 양쪽 주장을 다 보고 직접 위험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 버그나 다 CVE 번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준이 아주 깐깐합니다. 소프트웨어의 근본적인 논리 결함이어야 하고 다른 문제랑 엮지 않고 독립적으로 딱 고칠 수 있어야 해요.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건 제품의 기본 설정 자체가 안전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취약점으로 인정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명확한 규칙이 있으니까 CNA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생기는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거겠죠? 자, 지금까지 CVE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복잡해 보이는 시스템이 우리 모두에게 왜 그렇게나 중요한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딱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연합 모델 덕분에 이 시스템은 계속해서 커져가는 소프트웨어 세상을 감당할 수 있고요. 또 표준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데이터는 믿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잘 모인 정보는요. 미국의 국립 취약점 데이터베이스 NVD 같은 곳에서 심각도 점수를 매긴다든지 해서 훨씬 더 유용한 정보로 가공됩니다. 덕분에 우리 모두가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CVE 프로그램이 가진 가장 큰 가치는요, 바로 공통 언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 있는 개발자든 어떤 보안 도구를 쓰든 CVE 2024-12345라고 딱 말하면 모두가 아, 그거 하고 정확히 같은 문제를 떠올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 세계가 사이버 위협에 맞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즘엔 AI가 직접 코드를 짜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까지처럼 사람이 중심이 돼서 결함을 찾아내고 이름을 붙이는 이 CVE 시스템은 앞으로 AI가 만들어낼 어마어마한 코드와 그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를 잠재적 취약점의 거대한 파도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이건 아마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